지난 6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 발의 이후 사학의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는 기독교 교육기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의 정수의 2분의 1을 개방이사로 한다는 것은 이제 의결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이라든지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훼손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한국에 이건 기독교 학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가 있는가. 한국교회의 부흥은 물론 근대 교육의 통로가 됐던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 내용과 우려점들을 살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목사 김성근입니다.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사학에 미치는 비리 근절과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독사학의 근학 이념과 자율성을 해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바른 기독교 교육을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주기 위해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위인 목사님이시자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운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이시고 교목 전국연합회 사학법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신 우수호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맡으신 그 직함이 기네요. 그만큼 역할이 크신 것 같아요. 끝으로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이자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신 함승수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세 분께 다시금 감사드리고,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또 제가 이 한국교회를 논하다 여기서도 몇 번 사회를 본 것 같은데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만 이번 개정 사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그러면서 공공화 정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입법적 규제 배경과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우리 함승수 교수님께서 먼저 좀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제정의 입법 목적이 사립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77회 지금까지 77회 개정이 되었는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이 17대 국회 2005년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7,000명이 삭발을 하면서까지 사학법을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서 토론회하면서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때도 크게 위기다 했는데 이게 끊이지 않고, 그때 법이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 정권의 교육 정책의 기조는 국가의 교육 책임 강화입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2017년도 5월에 취임하시고 그해 12월에 사학혁신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사학혁신위원회가 2019년도 7월에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사학 공용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사학을 공용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국가가 교육 정책을 만들고 교육부에서 올 9월에 시행령을 통해서 그 사학혁신위원회의 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했고, 이제 국회에서 26개, 그러니까 그 법안 수가 입법을 개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6개 법안이 올라왔고 현재 26개 법안이 올라와서 이 사학혁신위원회의 안들을 법적으로 서포팅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원한 지가 한 2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뭐 준비 기간이 꽤 있었을 텐데 벌써부터 준비를 해서 개원과 함께 이런 법률안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올린 것 같으네요. 2005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보면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큰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의 비리 근절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다뤄보겠다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법 개정안에 이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과 그중 가장 주목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한번 좀 소개를 받고 싶은데요. 우리 함 교수님도 해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우리 김 목사님이 좀 열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정하겠다는 분들은 사학에다가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학에 비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민주화 내지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화하는 방법은 자꾸 규제하거나 간섭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교육의 역사가 조선시대 때는 뭐 서당에서 배우고 양반들은 성균관에서 배우던 시대고 대부분은 교육을 못 받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이제 한 동네 학교 하나, 교회 하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사학이죠. 해방된 이후에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는 일제가 세운 그걸 이어받은 거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은 다 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학생들을 국가가 배정하는 그래서 학교를 정해서 응시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벌써 50년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도 똑같이 배정하고 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니까 이제 간섭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사학이 세워졌을 때는 세운 목적이 있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에게 특성에 맞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발의된 것들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개방 이사를 절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도 개방 이사가 아주 막말로 이사회의 구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타종교 사람들이 절반 오면은 기독교 학교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 예배 없도록 하자. 그러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총장이나 교장을 법인에서 건학 이념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을 인선해야 되는데 무슨 평의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2사람을 추천해서 법인은 선택권이 그 2사람 중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을 때 그게 무슨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3번째는 선생님을 선발할 때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훌륭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학교가 뽑지 말고 그 필답 시험을 교육청에다 의뢰해라. 그럼 교육청에서 뭐 2배수, 3배수 우리가 명단을 주면 그 속에서 그냥 법인은 무조건 받으라. 이런 식의 개정안이 이번에 포함된 거죠. 개정안 내용이 많은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개방이사 절반 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장 총장을 그런 식으로 추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교사 임용의 권한을 박탈하는 거, 이거는 사립학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은 오히려 우리가 찬성하죠. 비리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찬성하죠.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토론회 할 때도 지금 기억되는 게 비리를 근절하고 비리를 단속하고 뭐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법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것을 맞습니다. 또 괜히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뭐 사학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만들어내고 목사님 지적하셨듯이 그 세 가지는 세 번째가 그 교사 임용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준비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실력은 필답 시험을 치면 상위권에 계신 선생님은 다 실력이 비슷하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또 정서적으로 기독교 학교니까 건강한가, 거기다 기독교 학교는 그분이 신앙인인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예컨대 교육청에서 필답 시험만 쳐서 3배수 해주면 그 속에 막말로 뭐 사이코패스 같은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자의 태도가 준비 안 된 분도 있고, 근데 무조건 그분들을 임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양질의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불만을 우린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고, 모든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겠죠. 이런 면에서 함 교수님 더 덧붙이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립학교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립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아예 입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 26개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립학교의 법의 3분의 1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상 새로운 사립학교법을 만드는 건데, 그 내용에 거의 모든 것들이 재정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말씀하셨던 학교 법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학교의 장과 교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징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사립학교를 진흥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요. 모든 것들이 사립학교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사실상 사립학교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김 목사님, 하나 더 여쭈면은 무슨 법이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이 입법하는 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이제 우리 함 교수님 얘기하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또 그 하나 만들었죠. 사학혁신위원회를 만들면 사학의 대표들이 거기 참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 없이 그냥 어떤 당신들 나름의 틀을 가지고 그냥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다못해 교장 선생님 한 분이라도 모셔서 애로사항 없는지 법인 운영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사학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학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네요. 정말 그 26개 중에 우리 패널들이 세 가지만 특별히 꼬집었습니다마는 여러 우려되는 점들이 많은데, 대부분 기독교 사립학교와 기독교 교육에서 이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이 아마 계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 있도록, 우리 오 목사님은 이제 대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계시니까 훨씬 더 현장의 목소리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예, 지금 사실 그동안 사립학교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립학교에 그 개정된 내용이나 아니면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부 그리고 다수의 분들이 사립학교의 어떤 역사나 사립학교의 의미를 너무 좀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공공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종교 교육이 공공성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종교 교육이 그 공공성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뭐 왕따 현상이나 아니면 입시 위주의 교육,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한 인간을 완성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인간의 생명, 이제 요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이 현대 사회에서 물질주의적인 사회로 가면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생명.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도 정말 중요하다. 내 친구가 약해 보이고 공부도 못해 보이지만 그 아이의 인생도 중요하다. 그리고 집에 가면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런 걸 느끼는 거. 그리고 나의 생명도 중요하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좀 가난해도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계속 살아가야 되고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가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학교 현장이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 생명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내가 나 혼자 하는 공부는 정말 잘하고 그런 대회감이 1등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나하고 좀 더 잘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뭘 할 수 있는 협력의 힘, 이 공동체, 더 큰 나로서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봉사. 이거 이제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가치. 사실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 학교나 종립들이 기여해온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이제 선진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교육하고 달리 종교라는 거를 교육에서 다 배제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분류하더라도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 종교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삶에서 이 종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종교적 가치는 공공성에 들어가지 않고 배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립이나 기독교 학교들이 해온 어떤 교육의 가치를 잘 모른다. 그래서 즉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어떤 중요한 권한이다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 지금 막상 이제 저희가 아까 세 가지를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가 구현하고 싶은 교육적 가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이나 공동체, 봉사나 희생, 그리고 건학 이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인체가 만들어지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인의 임원들을 그 가치와 건학 이념에 맞는 분들을 모셔서 법인을 구성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또 교원들 정확한 결정을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영향은 너무 커요. 사실 저는 기독교 학교에 있지만 우리 선생님 한마디에 저도 인생이 바뀐 게 저희 담임 선생님, 저도 미션 스쿨 나왔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신학을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기회가 됐는데, 이런 선생님을 모시는 권한, 교원 임명권이죠.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권, 교원 임명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사립이라고 하지만 사립이라고 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을 국가에서 다 편성해서 줍니다. 95% 이상을. 근데 사실은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 과정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정권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사회, 모든 걸 결정하는 이사회의 2분의 1을 이 건학 이념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을 모신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건학 이념에 관계없는 분을 모신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는 사립학교도 없어지는 거고 기독교 학교는 사라진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위한 개정인가라는 생각, 그런 질문이 저는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를 보면서 드네요. 우리 함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큰 교육의 방향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립학교과 국공립학교가 구별되는 것은 자율성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요체인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뭐로 규정하냐? 자주성과 특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자주성은 건학 이념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특수성은 그 특수한 건학 이념을 교육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우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준화 제도, 또 7차 교육과정, 그리고 또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성경 교과서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채플과 뭐 이런 종교적 교육 활동들은 다 위법과 불법입니다. 다 몰래 하고 계신 거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를 걸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뺏겼습니다. 이미 사라졌고요. 그러면 한 가지 남아있는 어떤 자율성의 요체가 자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건학 이념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점에 법인이 있고,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학교의 교장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번 법은 학교 법인 그리고 교장, 교사들도 그 임용의 인사권을 다 제한하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건 사립학교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이 이제 네.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010년도 4월에 있었던 강희석 사건 이후부터 대부분 재판까지 중간에 와서 전체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지금 사회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늘 보고 그냥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제 또 같은 마음으로 들여다보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제도 변화와 법의 개정이 있었다면 이번에 이거는 어쩌면은 기독교 학교로서는 마지막 노선이다. 이제는
기독교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가 존재하느냐 못하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을 단계가 됐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근데 대부분의 입법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대의 본질이거나 상대의 중요한 가치라는 걸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듣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상황을 너무 모르신다. 특히 기독교 학교의 상황들은 항상 입법에서 배제돼 왔고 제도 개선에서 배제돼 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절실함이 종말이라는 말에 저는 있다고 보고 저도 동의를 하고 너무 간절하다. 이제는 더 물러설 수가 우리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네. 제가 제 자료를 봤더니 네. 사학법 개정을 74번이나 해왔다. 네. 그럼 뭘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뭐 했죠? 사실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학교가 다 국공립이어야 좋겠죠. 사학이 있으면은 자신들의 통치 철학과 다른 교육을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독교 학교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번 법은 우리나라 사학 전체에 그것도 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대학의 80% 이상이 현재 우리나라 사학이거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45% 정도가 사학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학을 규제하는 거는 교육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죠. 교육을 국가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학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이 아니고 배후에는 어떤 그걸 추진하는 이들의 통치 이념이나 철학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기독교 채널에서 기독교 학교를 자꾸 얘기하니까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교육을 받고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내는 것 같이 그런 자녀들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 문제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반 사학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뭐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학교야말로 한국 교회사 속에서 교육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감당해온 기독교 학교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더라도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기독교 교육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렇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못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대변해 주세요. 네. 그 3.1 운동 때 33인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정서대로 기독교인이 세운 기독교 사학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지사들이 많이 자라난 거고 그들이 또 나가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도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그 공로는 없는 거죠. 공로는 없고 그냥 사학은 비리 집단이다 하는데 아까 우리가 그 교원 임용 문제를 얘기했지만은 사실 교원 임용에서 비리가 발생한 거는 단 0.6%밖에 안 됩니다. 0.6%를 침소봉대네요. 네, 전 사학은 비리 집단인 것처럼 하고 또 법인의 비리가 이제 발견된 거는 4%라고 그러는데 그 국공립 학교와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사학의 비리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학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많이 비리를 얘기하는데 총 사립학교의 4%입니다. 비리가 있다라고 추측되는 데들은. 그리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1%, 법인을 기준으로 1%고요. 학교 수로는 0.6%입니다. 이번 법을 이끌어가는 박용진 의원이 작년에 국정감사 때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본인의 데이터입니다. 그 대학을 기준으로 비리가 있었다라고 했고 그 대학의 비리의 비율은 국립대가 한 학교당 평균 20.2건입니다.
근데 사립학교는 8.6건입니다. 그러면 네. 되레 국공립학교 훨씬 많죠.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예. 국공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더 비리가 있다. 아니면 이 학교가 정말 이 교육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뭐 이렇게 당연히 규제해야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또 사학은 비리 집단이니까 몰아내야 된다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니까 건강한 담론. 그럼 사립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은 어떻게 다양성이 실현돼야 되냐? 이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아니 대광고등학교라는 뭐 일부 학교를 말해서 뭐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 귀한 분들 너무 많이 그 학교 나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예. 아니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경천애인이잖아요. 예. 이런 중요한 사상으로 가르쳐서 건강한 학생들을 배출해냈는데 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을 평준화해서 이제 무조건 배정하잖아요. 그럼 넌 크리스찬인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 배정돼 가지고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싫다. 대광에서 있었던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배우고 싶지 않은 거를 억지로 배워야 되는 상황은 인권 침해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 간 거 그것도 또 하나의 인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이나 여러 군데다가 일단 학생을 배정한 다음에 그 학생으로 하여금 나는 기독교 학교에 가서 신앙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럼 옮겨주고 나는 기독교 학교에 다니기 싫어요. 그러면 또 옮겨주는 이거는 개인의 인권과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인데 이렇게 학생들 해주면은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해도 마찰이 없을 거고 그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이렇게 하는 게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건데 그런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우리 한 교수께서 통계들을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좀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게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자리도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알리는 차원에서 한교총에서 지난번에 성명서를 한 장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브로셔와 영상을 준비했고 이제 대국민 호소라고 그럴까 설득 작업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뭐 손에 쥔 분들은 국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시하면서 또 그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벌써 오랫동안 내려오고 거기 교육의 내용, 학교 운영의 구조, 또 법적인 문제 계속 하는데 제가 이제 영락교회 목사로 영락교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8개 있습니다. 대광도 제가 지금 이사장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급한 거죠. 근데 일반 사학의 법인에 계신 분들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내고 그리고는 무슨 구체적인 이렇게 움직임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들하고 연석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뛰어다니는 건 우리인데 그만큼 우린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뛰어다닌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지금 이상하게 그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적폐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삭발하고 나갔을 때 기독교의 입장이 참 안 됐다 이렇게 동정해 줄까 아니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전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그 말하는 것이 자금의 사회 속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매도가 되었다고 그럴까요? 이런 입장이어서 참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또 우리 오 목사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교육 현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 어떤 것인지 교육기관들의 또 입장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사실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사립학교나 기독교 학교들이 국가의 정책은 도와주는 입장에서 많이 해결을 했어요. 불편해도 좀 참고 이야기도 안 하고 맞춰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학교의 건학이념 부분, 아까 그 인권 부분 이런 것들이 한계가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분명히 이거는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법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도가 개혁되고 법되는 것들이 역사적인 거나 다른 법에 비해서 다 역행하는 법이었다. 일단은 그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에서는 교육의 중심이 부모와 학생에게로 가고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국가가 교과도 편성해주고 국가가 선생님도 뽑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모님과 학생이 받고 싶은 교육이나 교육 철학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면 비용은 국가가 모두 지원해주는 형태. 왜냐하면은 세금을 낸 당사자, 교육의 주체가 부모님하고 학생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거든요. 가장 합리적이죠. 예. 그래서 미국은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직접 학교에 주는 거는 사립으로 너무 이제 지금도 국정감사 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수업 비율이 나왔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사립학교가 오히려 막 선호하게 되는 사립학교를 너무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수업하는 형태가 되니까 지금 그리고 공립학교를 떠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 정말 만족하고 좋다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사립학교가 제한된 틀 속에서 교육하지만 교육의 질에 있어서 열정이나 더 낮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공립을 떠나서 사립으로 그 사립도 준공립화된 사립도 만족 못하면 대안학교로 아니면 유학을 그러면 이거는 국가 주도의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교육의 형태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건지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건지도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역행하는 그리고 아까 사립학교법도 말씀하셨는데 1조 총칙에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처음에 사립학교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에 비추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의 상당수는 물론 이제 소수가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또 확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80, 90%는 사립학교의 모든 권한을 더 제한하는 형태로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인권이나 선택권도 제한하고 그리고 책임은 그 학교가 다 지라고 해요. 저희가 너무 억울했던 게 강제 배정을 했고 학생도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학교에. 저희도 그 학생 뽑고 싶지 않았는데 다 강제 배정을 해주고 나중에 갈등이 생기니까 학교가 책임지라고 이제 조금 표현을 해보면 쉬운 표현으로 결혼은 시아버지가 시키고 부부싸움이 나니까 신랑 보고 다 책임지라는 형태. 그 억울하죠. 저희는 권한과 선택이 전혀 없었는데 제도나 법은 국가가 다 만들어주고 지금도 이 법도 마찬가지다. 교육 현장은 지금 저는 우려되는 게 그 학생 강제 배정 때 현상들처럼 일단은 기존 이사회하고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 건학 이념이나 그때 가치관이 다른 분이 왔을 때 충돌, 법소송도 할 거고 학교 현장에 기존 선생님하고 새로 오시는 분은 기독교 학교나 종립이나 사립의 형태를 생각하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일반 학교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교육 과정 하는 활동이 이해가 안 될 거고 그러면 또 갈등과 분쟁 이게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가? 현장은 너무 염려가 된다.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성과 건학 이념이 침해받는 규제. 게다가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이게 무엇을 위한 거죠, 함 교수님?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필요성을 국가가 인정하는지 저희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뭐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그 사립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상의 종말이다. 왜냐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대강고등학교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지만 그게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 편성을 자유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국가가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 자사고 자체를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리,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리를 근절해야 된다.
근데 아까 김은석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리의 비율이 국공립학교가 더 높다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자칫 작년에 우리가 유치원 3법 통과할 때 이 유치원법에 대한 어떤 법적인 논쟁보다는 유치원법으로 유치원 재정으로 명품백을 산더라, 홍어회를 먹더라, 성인용품을 샀더라,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들을 내세워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담론 자체가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학은 비리, 지금 뉴스가 아주 도배되고 있습니다. 뭐 대학들이 어떻게 비리가 있는지, 이번에는 또 어떤 학교가 교직원 임용 채용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 건강한 담론의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경향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의 정의가 뭐냐도 굉장히 논의의 대상이지만 공공성의 주체,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김은성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비율이 OECD 평균 2~3배 높습니다. 대학교는 뭐 거의 절대 다수고요. 국가가 그런 정책들을 장려했거든요. 베이비붐 시대에 교육의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학교는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가 초등학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 국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졸업을 했을 때 가야 될 중학교가 없을 때 사학들, 한국 교회와 다양한 사학들에게 정책으로 권장했거든요. 학교를 세워서 공교육 체계로 완성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중학교의 3분의 1이 어쨌든 사립학교고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0% 이런 식으로 공교육 체계를 사립학교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갔는데 이제 와서 교육의 주체는 국가고 사학은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우려합니다. 현재 기독교 교육 정상화 추진위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역할과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분들도 거기에 좀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길어서 기정추라고 하겠습니다. 기정추가 문자 그대로 기독교 학교 건학 이념이 살려진 정상화된 학교가 되기를 꿈꾸면서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말하자면 케어 펀치를 맞고 그러기 상태로 이제 가 있는 그런 입장이죠. 저희 단체는 무슨 법인으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대화 통로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학들이 모여 있는 사학 연맹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공식 대화 창구일 텐데 그쪽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정추가 대체 법안도 준비하고 성명서도 준비해서 한교총과 같이 조율을 했고 또 이번에 이제 국회 입법에 관련된 분들을 여러 분을 이제 1대1로 또 뭐 다수가 이렇게 모여서 어제도 제가 서너 분 또 만났는데 기정추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액티브하게 실질적인 운동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법적 차원에서나 또 그 학교 운영 구조에 있어서나 교육 내용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독교 학교가 제대로 설 수 있기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독교 사학의 법인들이 모이는 모임을 그동안 없었는데 12월 초에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 당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보자. 이번엔 대학을 좀 망라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그런 모임들이 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시간이 또 이렇게 또 다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 분께 한국 교회를 향한 역할 또 제언, 한국 교회는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함 교수님부터 우리 또 우 목사님 이렇게 나가실까요? 그 기독교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그 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 윤리관, 가치관을 배워요. 근데 저도 대광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저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나오면 결국은 교회로 돌아온다. 근데 지금의 연구 결과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 그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것을 좀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해요. 우리 우 목사님이요. 예. 먼저 이제 한국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기독교 학교가 너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학교에 관해서 생기는 문제는 교회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교육은 일괄성. 한 사람을 인생을 완성하는 데는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집에 가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상당수의 교육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학교도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가치를.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배운 내용, 집에서 배운 내용,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다르다. 그 아이가 크면은 아주 이렇게 건강한 정상적인 신념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어렵다. 즉 학교도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학교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선생님도 많아지고 그래야 된다. 그럼 사립학교법은 지금 기독교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내던 학교, 지금 보내려고 하셨던 학교가 앞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컸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하고 다르게 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기독교 학교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좀 내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끝으로 우리 김 목사님께 오늘 네. 토론에 대해서 네. 좀 정리도 해주시면서 부탁의 네. 말씀도. 네. 그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기정추는 기정추대로 이제 현실 속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아직 잘 모르시거나 또 혹은 또 무관심한 부분에서는 좀 의식 전환이 있었으면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군 선교와 학원 선교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젊은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장인데 한쪽 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기독교 학교들이 살아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 교회, 전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들 감사드리고,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주제가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 그런 내용들, 그 안에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 또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주장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인식하면서 또 도와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사학법 개정 시도가 오히려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참 마땅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들 해주신 우리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